네, 안녕하세요. 뉴비씨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빵 청취자 여러분, 정치 신세대 전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7번째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게 실화냐? 벌써 이제 열흘 했다고 써먹는 거 봐. 추석 특집을 들으신 분들이면 다 아실 이젠. 지금이라도 추석 특집 다 네. 들어주세요. 저희 잘 만들었어요. 열흘 동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직장으로 학교로 이제 다들 돌아가셨을 텐데요. 어떻게 적응 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니까 왠지 좀 낯설더라고요. 저희 연휴 동안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에피소드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앞으로도 더 재밌는 에피소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아쉬워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나가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주 빠지는 것 같아. 네, 늘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나 팬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 댓글 보면 유나 찾는 분들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야지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인기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진이 한번 빠지는 거 국진이 어때? 형 빠지려고 했었구나.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빠지려고 했는데 의도가 다 있었구나. 저까지 빠지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에. 자, 그럼 오늘 게스트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소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오리지널 신세대, X세대, 네, 권선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저는 네. 차분하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앉았고요. 저는 인기라든지 방송 분량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오늘 얌전히 앉았습니다. 방송 전과 되게 다른 말씀을. 그 말은 오히려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 네. 여기가 이제 드립 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좀 욕심을 비치셔가지고 유나가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드립 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미모 담당하는 자리. 역시 정치인이라 이게 이미. 예. 근데 나도 놀란 게 딱 오시는데 미모가 출중하셔서 역시. 여러분 실물보다 3배. 아니. 잠깐만요. 실물이 3배입니다. 이렇게 지금 디스를 는 거야? 아니, 실물이 3배. 초대 손님이야, 초대 그래, 손님. 손님 모셔놓고 그러면 안 돼.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요. 잘 몰라요. 사회생활을 안 해가지고요. 아니, 아까 저보고 형들보다 10살 많아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손님인데요. 한 번은 참아야지. 자, 그럼 오늘 함께한 저희 고정 멤버, 인사하고. 네, 당 청년위의 그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정국진입니다. 네, 23살 광화문 사는 대학생 오재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겠는데요.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명절 연휴 동안에 좀 이제 민심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고향 다들 갔다 왔잖아요. 어땠어요? 뭐 이게 어른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얘기를 당연히 결혼 언제 할 거니? 네, 그렇죠. 이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혜롭게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네.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하고 있다라거나 어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어땠는지. 제가 이제 추석 특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친가 외가 다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사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가졌던 그 대중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5.18 기념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이제 기념식에서의 기념사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안으셨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감동받으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 총선 그리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실제 반문정서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좀 한결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좋아하시지 않았어? 그 민주평통 위촉된 거. 민주평통. 사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닌데요. 하지만 자랑은 하잖아. 아니,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됐다라는 걸 또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꼭 한 분은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한 분이 너 아니야? 그런가? 자. 재호는 좀 어땠어? 저는 뭐 서울에 살아서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온 가족이 다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저희 집에 다 모였는데 정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큰 이모가
그 열렬한 보수 지지자이기 자유당. 때문에 보수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면은 원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너 보고 빨갱이라고 하신대. 빨갱이라고 하진 않았고 빨갱이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늘 한켠에 갖고 별 차이는 계신다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정치 얘기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작은 이모는 문재인 대통령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운명 책을 읽었다고 저에게 그 운명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쭉 또 해주시길래 제가 답례로 문재인 대통령 우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야. 아주 좋아하시면서 돌아갔습니다. 아, 이번 추석 선물에 있어서 이 넘버원이 바로 그 우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좀 넉넉하게 마련을 했던 거를 좀 뿌렸죠. 아, 그랬어? 네네. 진짜 이렇게 나눠드렸구나. 네, 저도 아직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셨어요? 저는 예.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댁을 남해로 네, 갑니다. 그 경상도 쪽이다 보니까 네. 이전까지는 가면 솔직히 이 뭐 민주당 욕 같은 걸 조금 하시곤 예. 하셨어요. 아무튼 어르신들이.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욕을 안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진이하고 알게 된 게 이제 캠프에서 이렇게 알게 지난 되셨다고. 예. 이번 대선 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네. 저희가 그 문재인 후보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있었고요. 뭐 그런 인연으로 알게 됐는데 예. 그때 언제였지? 제가 그 남해를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네, 시댁 네. 어르신들 뵈러 내려갔었는데. 지난 설이었겠네요. 아, 그렇네요. 네. 서울 내려갔었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거실에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아랫사람들이 네. 부엌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보통 이제 거실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민주당 욕하는 걸 가끔 듣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들 쫙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려다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한다. 조용히 하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좀 망설이고 이건 좀 알아서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었군요. 근데 지난 설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적폐청산을 필요하다 그런 어떤 전 국민적인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 정권 지금 박모 대통령 전 대통령은 네. 욕을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해주기에는 조금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뭐 칭찬하시는 분은 없으셨나요? 칭찬까지는 없었고 그냥 제가 그 관련 일을 한데 그러니까 제 앞에선 조용히 하자 이런. 남해면은 경남인가요? 네. 경남. 김두관 그렇죠. 사가 남해 네. 출신이죠. 네네. 깨알 전지사. 그러니까 정덕이 이렇게 아까도 오다가 또 어떤 분 지나쳤다고. 네, 최재천 의원 그 성동구. 굉장히,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최혜천 의원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을 이 거예요. 근데 원래 TV에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오셨는데 그래도 20대 중에서는 알아보는 사람 그치, 별로 그 얼굴 없어요. 기억을 누가 하겠니? 또 이게 좀 멀쑥하고 또 변호사이시고 또 네. 도서정까지 이제 그 법안 발의하신 분. 네. 최혜천 의원님께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후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어디서 내 얘기를 하나? 그럼 이따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명절 증후군 관련해서 이제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거든요. 자, 그럼 그 전에 나 할 얘기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는 집이 경기도 평택이거든요. 여기가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당 텃밭이에요. 원유철. 평택갑 원유철 5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유철 진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안 들이밀고 원내대표라 다른 지역에 이제 유세하러 지원 유세가고 그렇게 갔는데도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그렇게 당선이 됐단 말이야. 자기 지역구는 전혀 이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굳건해가지고 그냥 믿고 그런 것 같아. 좀 어떤 반원 정서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지난 대선 때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뭐 찍으신 거 어땠냐? 이렇게 좀 마음에 드시냐 그랬더니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그 나이 때에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갖고 계시고 그랬더니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은 그 평택에 내려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당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민주당 현수막이. 아. 네. 뭐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내건 현수막에서부터 당직자분들의 어떤 그 현수막이 많이 보였는데 다른 당도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유독 평택에서 거의 진짜 자유당이 1개 있으면 민주당은 9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좀 반가우니까 이렇게 더 눈에 띄고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런 것도 그랬는데 거의 진짜 못 봤어. 평택에서는 다른 당. 뭐 이제 서울 올라와서도 그렇고.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추석이나 설 세러 갔을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지. 전에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은 거의 체감적으로는 2-3배 늘어난 느낌이랄까? 거의 뭐 사거리에 다 걸려 있다든지.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평택 지방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추석이나 설 때 그렇게 인사하는 플랜카드 거는 분들은 되게 많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게 뭐랄까 이제 좀 주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분위기가 어찌됐건 간에 조금이라도 변한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네, 지방선거에서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지자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치, 이제 평택 의뢰 지역위원장 그 김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장을 몇 번 하셨었고 또 이제 아마 계속 나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보여서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한테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랜카드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많이 눈에 띄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영향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변에 그래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마 이럴까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좀 이렇게 놀랄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비례의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수막 많이 걸고 이런 게 좋은 영향을 확실히 아니, 많이 근데 원래 끼치고 있다. 민주당이 현수막 정치 되게 못했거든요. 아 맞아, 그것도 되게 네,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표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손혜원 의원이 홍보를 맡고 이러면서 좀 홍보국 보강시키고 이랬잖아요. 아 이것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현수막들 보면은 디자인들이 아주 좀 구렸습니다. 구렸어요. 예, 근데 이상한 데다 달고. 그러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디자인들이 되게 예뻐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대신- 눈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대신 국민의당이 후져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우리 옛날 민주당을 보는 것 같다니까 네. 하는 걸 보면. 옛날에 그런 현수막도 있었어요. 뭐 무슨 며느리 뭐 어쩌고 뭐 운전은 남편이 뭐 그런 현수막도 걸었었어요. 국민의당에서. 욕 바가지로 먹었어. 이번에도 막 무슨 복 가져가시고. 이번에도 뭐 했어요? 저번에 예. 그게 저번 설 현수막 예, 맞아요. 네, 예, 예. 보면서 욕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 남해군에는 현수막 좀 많이 보였던가요? 별로 못 봤습니다. 아. 저는 일하느라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서 솔직히 네. 네네네.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고 막 그런 현수막을 아 계속 다 그거 얘기하더라고. 밀고 가는 거죠, 그걸. 그래서 역시 네. 잘 되는 당은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근데 뭐 우리 청취자들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전술핵 재배치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예. 네, 설명충 본능이 발휘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싶다가도 이제 뭐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할 얘기 많으니까. 청취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은 다 이렇게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휴 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일 얘기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대학 입학금 문제. 저희가, 사학비리 좀 그런 걸 많이 다루기로 했었죠. 이번 주 주제는 그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서 재호가 그 캠퍼스 전문 기자예요. 네, 이렇게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이제 어제예요. 어제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대학 입학금을 걷는데 대학 입학금에 그러니까 사립대 입학금 중에 이 돈이 입학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게 3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40억을 받으면 12억 정도만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학교에서 일반 회계로 유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공약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표했던 국정과제에 모두 입학금 폐지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자녀분들 아니면 뭐 저도 겪었던 문제인데 학교에 입학을 해요. 분명히 등록금이 35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첫 학기에 450만 원을 내라고
그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입학금이 100만 원이야? 그렇죠. 그렇게 많았어? 예, 입학금이 어. 그 평균적으로 사립대가 285곳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77만 원이에요. 국립대 같은 그렇게 경우에는 많았구나. 41곳 평균에 1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입학금을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들이 계속 걷고 있었던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을 걷는 근거는 있어요. 고등교육법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학이 발표할 의무가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대학교의 학생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국회에서 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게 계속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사학비리를 다루지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힘이 센 기득권 중에 하나인 그치. 사학들이 계속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입학금을 없애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이제 또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대에서 못 없앤다라고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OECD 34개국에 입학금을 걷는 나라가 4군데가 있어요. 포르투갈, 멕시코, 대한민국, 일본이에요. 근데 포르투갈하고 멕시코는 일부 사립대학 몇 군데만 걷고 있고 등록금의 10% 이상을 입학금으로 걷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안 좋은 건 다 일본에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다 걷고 있는 거야. 네, 전체 일본에도 대학이? 사립대학들이 이제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공립대 41곳은 어.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무래도 정부 국공립대는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니까 국공립대는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립대학들은 이제 이거를 못 폐지한다고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뻗대냐면 사실상 지금 대학 등록금이 9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하면 그 전체 대학이 입학금으로 얻는 수익이 4천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되니까 사립대학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폐지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너네 국가 장학금을 더 주겠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당근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런 반응은 없는 거고 일단 그냥 무조건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니 근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대학 재정이 그만큼 이제 비게 되겠지만 그런 거를 알면서도 국공립대는 폐지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면 최소한 좀 뭐 입학금을 좀 줄이겠다. 그러니까 당장 폐지가 안 되면 줄이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뭐 좀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어디에 쓰고 있다라는 거라도 그렇죠. 밝혀줘야 그렇죠. 되는 예. 건데. 예전에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대학마다 그 입학금 어디다 쓰는지 밝혀라 하는 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저희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학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다 제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학교에 직접 안 하고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부가 이제 학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그 요청을 했었는데 뭐라고 답장이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학교 담당자한테 한 2주 후인가. 그 입학금을 사용하는 내용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학교 내 원칙이라고. 그리고 내역도 갖고 있지 않다. 그냥 학교 내 원칙.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사실상 안 밝히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요구한 곳이 285곳에 요구했는데 절반 정도밖에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안 밝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떤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니 뭐 자료조차 안 갖고 있다는 건 이거 말이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입학금 용도로 쓰지 않고 그냥 학교 행정을 하는데 돌리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걷는다고 하면 30만 원 정도만 입학 관련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OT 비용이라든지 뭐 학생들 뭐 필요한 뭐 책자 나눠주고 이런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학교의 일반 재정으로 돌려가지고 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사실 법정 규정이 법에는 소정의 입학금을 거둘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고 다른 규정들이 없으니까 사실상 정부가 간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건데, 예. 그러면은 좀 좀 수정을 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같은 거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나요? 그 입학금 관련한 문제 제기는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됐어요.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오래 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당시에 이제 보수 정부였으니까요. 보수 정부는 사실상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이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등록금 문제에 대한 또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온 건 사실상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공약으로 하고 또 100대 국정과제에 넣을 만큼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등록금 문제가 그 대학생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입학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록금을 줄여라 하는 건 사실상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하는 게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입학금에 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사립대학들하고도 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계속 뻐기고 있는 거죠. 못 낮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되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평택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택에 평택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립대학이에요. 이름은 평택대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재단이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 자금 사적 유용, 그다음에 족벌 경영, 학사 운영에 좀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성추행, 은폐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이어졌냐면은 지난 정권에서는 이게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사회부총리 직속 사학혁신추진단 내 사학발전 제도 개선 TF가 되게 길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에 그래가지고 좀 수사 의지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신고를 해도 이 평택 검찰 쪽에서는 아무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아니 그래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말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손길이 닿았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서서히 적폐청산을 준비하고 계시다. 교육 적폐 어마어마해요. 맞아. 그럼요. 우리 예. 저 국정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거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 때 했던 이야기가 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사정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혁신, 그 개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를 열기 위한 혁신과 개혁으로 향해 가는 그 주춧돌 같은 느낌이라는 메시지를 내서 저게 진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정말 혼내려고 하는 게 이게 목표냐. 정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개조하고 더욱더 혁신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 기업들도 혁신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기업에서 무슨 아이템 개발해야 되는 것들도 물론 그런 창의적인 것, 혁신적인 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런 뭐 지금 이제 변해가는 사회 구조에서 기업들이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 대학 입학금 문제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뭐 몇 년 지나면은 제가 제 아이들 등록금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저는 특히 산업계에서 제가 이제 작은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신입사원들을 뽑아보면은 매년 이 신입사원들이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요. 이걸 알게 되는 이유가 학자금 대출을 사람들이 신입사원이 급여를 받으면 그중에 일부를 회사에서 원천 징수해서 이렇게 신입사원 상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청들이 매년 증가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학재단들은 뭐 등록금이 뭐 동결이 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정서, 현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수천억 적립금 갖고 대학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느 학교는 굉장히 많은 그 수익을 내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많은 그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적자를 보고 이런 것 기사도 보니까. 근데 그게 학생들 돈이었던 그쵸, 거잖아. 학생들 돈으로 다 하는 거죠. 돈놀이 하는 거죠. 그래도 저 수원대에서 학생들 장학금 주라고 이렇게 쾌척한 돈을 가지고 TV조선. TV조선 50억 원 투자한 거 진짜 다시 또 꺼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수원대. 이 교육 적폐 특히 사학에 대한 어떤 손 대는 거는 이번 정부에서 꼭 해냈으면 좋겠어요. 참여정부 때 못 해낸 개혁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 정권 때 못하면은 정말 진짜 몇십 년 내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번 정권 내에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커지고 강해져서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또 지지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이러한 개혁, 적폐청산과 개혁 그리고 혁신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없죠? 이거 관련해서.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에 약간 좀 변화가 있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기 트윗에서 누가 20대 또 개새끼 아니냐고. 아, 이제 이건 아무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트윗에 인용해서 한 거니까. 거니까. 아무튼 20대 개새끼론이 또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님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10%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9% 정도 올랐다. 그러면 이거 좀 되게 이상하잖아. 예. 그러면은 빠진 만큼 거기로 들어간 거잖아. 자유당 쪽으로. 거의.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조금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살펴봤는데, 솔직히, 이거 정확한 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확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의 청년이 부대변인으로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20대를 개새끼다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이거를 어떤 특별히 20대가 추석 사이에 뭐 갑자기 급격하게 보수화돼가지고 민주당 지지하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으로 툭 가버렸어. 그런 일이 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있으세요? 주변에서 혹시 보셨나요? 20대에서 10% 정도 빠져서 그렇게 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20대의 10명 중에 1명이거든. 그렇지.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 봤냐고. 아니, 바당으로 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바당이나 차라리 국당, 뭐 정의당으로 가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 숫자만큼 저기 자유한국당으로 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차례 음식을 잘못 먹지 않은 이상. 아, 이런 들이 되게 좋다. 편이 목에 걸렸나 봐요. 편이 걸려가지고 민주당이 얘기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못한 거야. 뭔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누른 거야. 그런 일이 식중독을 그러면 대량 식중독 사태가 뭐 일어났다거나 근데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아마 다음 조사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 이제 뭐 수치가 실제 이제 변화한 거를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20대 개새끼다 이렇게 욕을 하면은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옵니다. 정치라는 거는 내 편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행위인데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설득을 좀 하셨으면은 그게 너무 이렇게 책임을 묻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책임을 묻는 건 공직에 있는 사람들 정치인한테 물어야죠. 지지자들한테는 알아듣게 설명을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20대로서 한마디. 그러니까 저도 좀 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 리얼미터 조사가 굉장히 조금 기쁜 소식이었잖아.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지금까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 반등하는 약간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되게 기쁜 소식이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놀랬던 게 20대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덕후니까 여론조사 나오면 로우를 되게 많이 찾아봐요. 로우 데이터들을 들어가서. 근데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20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10몇 프로, 10%대 후반까지 나오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데 정상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잖아. 그래 아까 얘기한 대로 바른정당으로 간다면 모를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정평가도 정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도 확 늘어버리니까 너무 비정상적이라 이전 조사를 다 찾아봤는데 보고 나니까 평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 부정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또 우리가 또 방송 준비하면서 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자기 보수화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사실 그런 건 좀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은 최근에 어쨌든 안보 상황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가 잘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불안한 게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 추석 특집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20대들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김정은이라는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라든지 적대감 같은 것들이 약간은 그 언론 보수 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의 프레임에 의해서 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올릴 만큼의 요인은 안 된다라는 그것도 거죠. 10%씩이나. 그렇죠. 되게 웃긴 게 민주당에서 빠진 만큼 자유당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그대로 확 올라버렸으니까 무슨 유목민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튼 핵심은 걱정하지 마시라. 다음 주에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어쨌든 이제 뭐 이번 조사 한 번으로 20대 개새끼론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르다. 실제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좀
정치 이제 조울증이라고 가피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런데 내가 아까 들어보니까 승민이가 20대 개새끼론이라고 할 때는 되게 고급져 보인다. 고급지게 아니, 약간 들려. 형이 개새끼 이러서 그래요. 여기는 그런가? 개새끼 이렇게 나오고. 그래 이렇게 톤을 약간 낮추면 돼 밑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네. 선거를 앞둔 만큼 조금 청년에 대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유한국당에서 하는 짓들이 다 고꺼워 보이진 않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청년하고 여성이에요. 이제 최악 네, 네, 예, 예.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공천에서도 청년을 많이 공천할 것 같고 여성도 분명히 많이 공천할 것 같이 보여요 지금의 상황이. 그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얘는 그렇게 또 한다고 하겠다고 해요. 하더라고. 실제로 어, 총선 예, 예.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그 20대 30대들에 대한 어떤 좀 기회나 어떤 기대감을 많이 북돋아 주는 게 좋다.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다음 지방선거 때 또 많은 20대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좀 그런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개새끼라는 이제 것보다는. 명절 때 보면 어르신들이 잔소리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 압니다. 이게 잘한다 해야 실제로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20대 욕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20대에도 되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있는 재호처럼. 그리고 뭐 바른정당 곧 없어지니까요. 바른정당 뭐 저기 네. 유승민 이제 뭐 명분만 있으면 합당하겠다 뭐 이런 말도 네, 하고. 근데 바른정당 곧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음. 우리가 너무 이제는 바른정당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바른정당이 사라지면은 또 이제 바른정당이 있기 때문에 자유당이 좀 견제를 받은 거잖아. 그래서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인 생각에서 그 좀 약간 안타깝긴 하더라고. 그럼 이 정도로 정리를 네. 하고. 네. 자, 그럼 이제 명절 끝나면 명절 증후군 많이 겪으시는데요. 명절 때 이렇게 참 가족들, 친척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유쾌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 주변에 보면은 명절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가 이만큼 변화하고 있다. 그거를 몸소 이제 겪으시는 그 권선주 대표님 모시고 무슨 뭐 저기 기업 행사 아니, 무슨 대표님 이렇게 우리가 언니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방송 전에는 언니라고 하셨으면서 언니. 갑자기 좀 쇼적인 걸 보여드리려면 누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제 모셔보고 이제 명절 때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명절 때 남해로 갔다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예, 이번에 처음 차례를 지내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결혼 9년 차가 됐는데 네. 맏며느리입니다. 심지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차례 제사 이런 걸 잘 모르는 이유가 일단 저는 본가인 친정이 네. 이제 뭐 기독교 종교가 네. 있어서 네. 뭐 제사나 차례 같은 관습에 거리가 좀 멀었고 네.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큰 집이 아니어서 그런 행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 시할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네. 이제 제사나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지내봤고 그런데 뭐 저희 시댁은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네. 뭐 그런 일들을 겪을 만큼 그 이제 보수적인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모범적인 사례인 것 같은 게 남편분이 이제 가사랑 육아를 잘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시어머님이 흔히 얘기해서 쉴드 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어머님이 너무 시집살이를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시 할머님, 시 할아버님이 이제 장수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좀 시어머님이 이제 며느리 고생 안 시키게 하신다고 많이 이제 좀 소위 얘기해서 풀어주셨다. 아, 예, 진짜 맞습니다. 이런 분 찾기 어렵습니다. 네.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친구분들 이제 만나시면은 이런 얘기를 잘 못하신다고요. 자랑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자랑하시라고 저희가 몽석을 좀 깔아드리려고요. 그냥 자랑만 하면 안 되니까 저도 네. 당한 얘기는 또 풀어야 네. 이제 뒤에 사이다설이 나오고 네. 이럴 테니 네. 사실 그 저도 처음 결혼하고 나서는 이 문화가 참 낯설었어요. 예. 결혼하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저희는 다 아, 미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초대를 네. 했습니다. 예.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예. 시댁 행사를 이렇게 네. 설 명절 이렇게 갔는데 네. 첫 번째 가장 신기했던 거는 아무도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 그냥 예. 며느리 일꾼 일. 아. 예. 아, 그 며느리 상황이- 이꼬르 일꾼. 네, 아무도 나의 이름, 나의 예. 뭐 하는 일, 나의 예.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게 참 낯설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저에게 약간의 그 트라우마를 남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예. 첫 명절에 이제 성묘를 갔었어요. 네. 가서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 장녀인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저랑 제 남편 그리고 뭐 사촌들 이런 사람들은 뒤쪽에 서 있었어요. 네. 서서 이렇게 네.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그중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 예. 근데 어르신 중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굉장히 큰 소리로 화를 내시면서 버럭 예.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저희에 가서 일을 하도록 하여라. 근데 그분이 직계 가족분은 아니시죠? 네, 직계는 아니었어요. 예, 그 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은 그 남편분 친가가 이제 그 남해 있으신데 거기에 이제 그 친가 외가가 다 있으시다고 네, 남편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셨대요. 네. 결혼을 할 당시에.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예. 저는 당황했고 나도 말로만 듣던 그 시집살이? 시집살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우리 시부모님은 굉장히 그 젠틀하게 저한테 대해주시지만 이 그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네. 주변 어르신들의 이 오지랖이 예. 이게 또 중요합니다. 주변 어르신들이 예. 더 심해요. 그렇게 제3자, 제4자인 분들이 이렇게 꼭 한마디씩 하세요. 아니 그 저 머리 해주시는 실장님도 이번에 결혼하셔가지고 추석 때 시댁에 갔다 왔는데 시부모님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시누이가 그렇게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나도 보면은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우리 큰 이모의 아들, 그러니까 사촌 형이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사촌 형이 그러니까 저는 그 형을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막 좋은 조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서울 와서 어떻게 형수님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큰 이모의 아들이 결혼을 했잖아요. 우리 막내 이모가 막 결혼식 끝나고 와서 막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며느리로 맞은 집 쪽에서 아니 우리 딸이 좀 부족한데 잘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안 했다고. 아니 뭐 시부모도 아닌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쨌든 좀 직계 가족이 아닌 분들이 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저희 시어머니는 예. 그 주변에서 그런 이렇게 오지랖을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거기서 아니 왜 없는 고부 갈등을 만들려고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번 명절 때에도 이렇게 제가 운전하고 내려가서 좀 피곤해서 네.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 이제 보면서 좀 쉬고 있었는데 예. 이제 어르신 중 한 분이 저 집 맏며느리가 왜 일은 안 하고 앉아서 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느냐라는 맏며느리 말을 하시니 이름은 혹시 아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누구 엄마 정도를 아시지 않을까? 그러셨는데 예.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예. 저기 옆으로 돌아가서 안 보이는 데서 핸드폰 하라고 야. 일하라고 하시진 않으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결혼을 하셨을 때부터 시어머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해 주셨던 건가요? 네, 늘 예. 잘해주셨고 예. 다만 이제 그 문화나 관습 예. 이런 게 한 예. 번에 바뀐 건 아니고 네. 저도 처음에 이제 뭐 결혼하고 시댁을 네. 갔을 때는 네. 그 상을 차리고 밥을 먹는데 네. 남자 어른들은 아. 이렇게 방 안쪽으로 이렇게 상을 차려서 먹고 끝에 이제 여자 상 따로 맞아, 이렇게 맞아. 있는 그런 그 분위기였고 옛날에 드라마 전원일기 네. 보면은 그 이제 최불암 씨랑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 어머님만 이렇게 따로 상을 이렇게 있었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상이 지금 이제 남아있었다. 떨어져 예. 있진 않았고 붙어 있었는데 예. 거기서 놀란 게 고기 반찬이 없는 거예요. 그거 되게 서운하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근데 이거는 예. 저도 느낀 게, 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친가 외가 통틀어가지고 이제 제일 맞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세대 중에서는 이제 저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제가, 어르신들 자리에 이렇게 같이 겸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는 저쪽 다른 상을, 예, 쓰시는 거고, 그리고 상 차림을 보면은 차이가 나.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보면서 되게 불편하고 물론 이제 저가 이제 뭐 장손이다 이제 제일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뭐지 왜 나만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이야. 일단 저는 고기가 없어서 좀 화가 났죠.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예. 그 남편한테 여보 거기 고기 좀 일로 가져오라고 네. 남편은 마구마구 네. 부려 먹었더니 네. 네. 그 다음 예. 이제 행사될 때부터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고 고기도 다 같이 나눠 먹고 자리에서 좀 편하게 섞어 앉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시댁 어르신들이 일부러 막 그 뭐 여자를 하대한다든지 며느리를 예. 하대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네. 그냥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그러셨던 것 게 많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며느리를 맡고 네. 이게 좀 있어 보니까 며느리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를 이제 직접 그런 상황에 처해 보니까 이제 다들 느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또 남편분도 보통 제가 듣기에는 남의 편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편을 많이 들어주셨다. 예. 네. 남편이, 사실 저는 그 계속 이 얘기가 하시면서도 저희 남편이 많이 도와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사실 도와줬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예, 네. 아, 맞습니다. 자기 할 일 맞습니다. 한다. 네. 되게 중요한 거. 저희 남편도 사실 결혼했을 땐 세탁기 버튼 한 번도 안 눌러보고 결혼을 예. 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좀 산 기간이 길어서 살림을 잘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이 별로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게 자랑인데 저희 남편이 예.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결혼하고 처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가보겠대요. 갔다 오더니 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와서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이 이렇게 지저분할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예. 그 냄새 전에는 엄청나고. 버리러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예. 내 아내에게 시킬 수 없다. 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가 버리러 가겠다. 예. 또 뭐 자랑거리 있나요?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네. 아니, 아, 우리가 남편이 될 거기 때문에 아, 뭐 이게, 뭐 좀 어떻게 모험 사례로, 해야 되는지 좀 보고, 예. 일단 뭐 이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올라올 것 같아서. 아, 저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되게 관대하세요. 저희 혹시나 이제 악플 하나 달리면은 진짜 문꿀 오소리들처럼 막 이렇게 쉴드 쳐주시고 밑에 댓글로 예,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사실 네. 악플보다는 무플이 무섭다고. 그렇죠. 네. 오늘 댓글에 뭐 예. 오늘 나오신 게스트 예. 말 참 못하시네요 이런 거라도 달리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없으면 자주 이제 그게 나오시면 섭섭하죠. 좋겠네요. 뭐 이런 게 달리지 않을까. 근데 그 악플 단계 유나하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가계적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꼭 와야지 없으면 이렇게 좀 의심하게 잠깐만, 돼요. 유나 보고 있나? 유나야 너 없으면 방송 안 돼. 근데 이런 어떤 그 가족 내에서의 변화들이 굉장히 그 우리 사회 분위기의 변화랑 되게 이렇게 밀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뭐 성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성불평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이게 공론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 이쯤에서 좀 민주당 부심을 부려보고 싶은데 뭐냐면 그런 사회적인 변화가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여성부도 생기고. 여성부가 생긴 게 이제 DJ 정부 네. 때였고, 물론 아직도 여성부 가지고 이렇게 막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예, 우리 지지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호주제 폐지가 바로 DJ 정부 때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호주제 폐지는 물론 이제 시민 사회가 이제 굉장히 노력을 했고 여성계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통령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DJ께서 그러니까 70년대 이때부터 자기 집 그 대문의 문패를 김대중 뭐 이렇게만 적은 게 아니고 그 옆에 나란히 글자로 이희호 이렇게 같이 적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깨어 있으셨던 네. 거죠. 그게 진짜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호주제 폐지할 때도 전통 운운하면서 폐지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림들이요. 그 성균관. 사실 그건 인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없어져야 될 인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차례도 한 2, 3년 전부터 저희 집은 차례를 안 지내요. 예. 저희도 그게- 한 5년 됐어요. 그게 참 좋은 게 저도 좀 귀찮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뒤에 편은 거 뭐라 그러지? 병풍? 병풍도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제 펴는 거 정도는 좀 해라 좀. 아니 근데 그거를 또 막 뭐 써야 되잖아요. 내려와. 그거는 이제 항상 있지 준비된 게. 유세, 차.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기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제기 또 막 무겁지. 제기 닦아야 되고. 그런 건 좀 해라 좀. 아니 나는 이제 자취한 지 지금 12년째인데 음. 가사노동에 대한 성취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냥 이제 현상 유지를 위한 건데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웬만하면은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차례도 굳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닌데 그냥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면 되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또 집 그 병풍 내리는 게 얼마나 무거운데 그리고 또 이게 커버 씌워가지고 또 이제 갖다 놓고 나 너무 귀찮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제사 그만두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각 집안에서? 저희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네. 그 제가 약간 포교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최초로 천주교회를 받아들이면서 네, 제가 성당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집안에 어른들도 성당을 다니시게 됐고 와, 근데 대단하다, 진짜. 이, 자기 어른들까지 이렇게. 제가 아주 어려서 그 성당 유치원을 다니면서 약간 신앙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리고 너무 오래 지냈다, 이 제사를.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제사를 거의 뭐 50년 정도 모시셨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성당에서 하자, 미사를 드리는 걸로 하자고 해서 제사도 없어지고 차례도 없어지고, 그리고 차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집안에, 그러니까 자기들 차례가 없으면 우리 집에 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집안에 차례들이 생기니까 저희 집 차례가 굉장히 소규모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엄청 소규모니까 어차피 1년에 지내는 거 너무 많은데 그냥 한두 번만 하자 이랬고, 아예 이제 그 한두 번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차례 때 든 생각이, 사실 차례라는 게 뭐 조상님 감사 뭐 이런 거 있지만 네. 조금 더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좀 우리 선조들은 잘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치. 매일 고기 먹고, 매일 고기 반찬에 매일 뭐 맛있는 거 맨날 먹고 술도 먹고 이러지만, 옛날에는 사실 고기 먹는 일이 엄청 힘든 일이었잖아요. 어쩌다 한번 정말, 그래서 명절에 설날에 고깃국 끓여 먹고, 추석에 고깃국 끓여 먹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햇과일과 그러니까요. 곡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지금 맨날 고기 먹고 맨날 잘 먹는데 굳이 명절에까지 더 잘 먹어서 살이 찔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추석 때. 그리고 뭐, 말씀하세요. 아니 뭐 그리고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느낀 건데 네. 첫 성묘 차례 뭐 이런 거 하면서 네. 물어봤어요. 이거는 왜 여기 놓고, 이거는 네. 왜 하고, 왜 몇 시에 하고 이런 걸 딱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고 또 전통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기사를 보니까 그 성균관의 그 부장님이 뭐 홍동백서 조용히 어, 계시는 거. 그거는 후대에 정리된 거다. 지방마다도 다르고 또 이제 집안마다도 네,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의미도 모르고 힘든 걸 왜 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품었었죠. 네. 네. 없어질 것 같아요. 저희 세대가 한 40대, 50대 되면은 차례라는 게, 일본 보니까 뭐 무슨, 요즘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차례상 모형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낙골당 같은 데 넣어놓고, 그리고 대신 차례도 지내준대요. 그 그 절 절 같은 같은 서비스가 데서.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진짜. 그거 생중계해가지고 바로 볼 수 있게 핸드폰으로. 여기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옛날에 이제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맛있게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산적 좀 별로지 않아요? 산적 말고 난 좀 다른 것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갈비찜도 난 솔직히 별로고. 갈비찜도 올라가요? 저희 집은 갈비찜 이 올라갔어요. 집안마다 달라서. 예. 네. 뭐 피자 스파게티 올려야 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 뭐예요?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되게 뭐 아무튼 그만두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그치. 세상. 만약에 이제 내 차례상 아니, 자기는 차례 안 지내고 싶으면서 왜 자기는 차례를 바꾸고 싶어해?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아니 뭐 평소에 이렇게 먹는 음식도 아닌데 차례상을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꺼낸 거지. 나는 죽으면은 그냥 이게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납골당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생각해요. 네. 전 이제 뭐 아마 저희 때도 뭐 관습적으로 네. 돌아가셨으면 의뢰이 뭐 제사를 지낸다 이런 건 없어질 것 같고, 뭐 네. 다만 어르신이 뭐 나 죽고 나면 네. 뭐 제사를 지내다오라고 하면은 예. 그땐 하겠구나 뭐 그 정도. 네. 제사를 지내도 그냥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간소하게 생각하고, 네, 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예, 있도록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모여서 먹고. 맛있는 거 뭐 너는 예를 들어 네? 제가 죽으면요? 저는 보쌈파 같은데. 아니요, 저는 라떼 한 잔. 큰 욕심 없어요. 시크레다 역시. 큰 욕심 없습니다. 라떼 치즈케이크. 되게 도시남자가 라떼 치즈케이크. 라떼 클럽 치즈케이크. 샌드위치. 네, 좋죠. 클럽 샌드위치. 베이글이랑. 너무 욕심 그럼 부리지 나중에 않는 이제 거고. 차례상에 막 베이글 올라가고 라떼 올라가고 그런 때도 올까? 그럼 그 탐앤탐스에서 사오고 막 타멘탐스 스타벅스로 해다오 뭐 이런 네, 거. 저는 네. 스타벅스로. 예, 차례상을 스타벅스가 차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혹시 주변 지인분들 얘기 좀 들으신 거 있다면 명절 증후군 관련해서. 지인들은 사실 저는 오늘 이 게스트 섭외를 받고 네. 나서 네. 느낀 게, 이 젊으신 분, 여기 계신 분 20, 30대 분들이시잖아요. 20, 30대는 참 30대세요, 이분도. 네. 네, 만으로, 네. 비혼이 참 많구나. 얼마나 섭외할 유부녀가 없으면 나한테까지 연락이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예. 사실 저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보다 안 한 친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한 여성들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명절 중국은 아직 뭐 심한 집안들도 좀 많고요. 특히 그게 또 남아선호 사상과 결합을 하면 아들이 없는 친구들일 경우, 예. 제가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40대인데 그래도 예. 이 나이까지 아직도 이 40대 며느리에게 아들을 아이고. 하나 더 낳아라라는 예. 얘기를 하시는. 저도 아들이지만 아들 진짜 필요 없는데. 딸이 훨씬 나아요, 아들보다.
아들은 남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 우리 세대는 사실은 그 딸이 더 낫다라는 그런 정도는 좀 있는 맞죠. 거잖아. 나도 아들이지만은 그쵸. 그러니까. 아들은 좀 여기 있는 아들들은 모두 딸이 낫다라는 결론을. 국진이 만약에 결혼하면은 아들이랑 딸 중에 나는 이제 아들, 딸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결혼부터, 하는데 우선. 결혼부터. 연애부터 연애부터. 여자친구 지금 나 놀리려고 지금 이 얘기 물어본 거야? 아예 그러지 않았어. 어쨌든 이제 그 친구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딸을 좀 낳으라는 아들을 그런 낳으라는 예. 그런 이거 아들을, 압박을 예. 압박을 예. 많이 받고 뭐 첫째를 딸로 예. 낳으면 예. 뭐 시부모님이 오셔서 고추 달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그냥 가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그냥 이게 제 주변에 최근에 그냥 있는 그렇죠. 일인 제 거죠? 주변에 예. 그냥 있는 일들이고요. 예.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 중국은 예. 그 흔한 어머님들 레퍼토리 우리가 들어왔던 거 죽어라 일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일했더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상은 여기 예. 따로 뭐 이런 고기 반찬도 거라든지, 없고, 네, 예. 고기 반찬,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아직 뭐 그런 집도 많지만 예. 뭐 저희 시댁처럼 게 조금씩 다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란 말 자체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 이게 뭐 100년이 됐겠어, 50년이 됐겠어요. 그렇죠. 네, 예.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사회의 변화를 이제 조금씩 계속 반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어봤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뭐 이제 지금 벤처 기업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그거에 워킹맘이시니까.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녀분이 8살, 6살. 네, 예. 아들, 딸. 예. 전 아들, 딸 있습니다. 한 명씩. 예. 그리고 또 부럽다. 되게 분담이 잘 돼 있다고. 예. 네. 예. 그래서 아침은 주로 네. 남편이 아침밥을 주로 이제 차리고, 그러세요? 예. 예, 저는 주로 저녁을 케어하는 편이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 아침은 주로 뭘 해주시나요? 부모께서. 라떼? 사실은 다양하게 하죠. 김밥도 싸주고요. 우와. 예, 뭐 저 가끔은 저도 도시락 싸줘요. 유부초밥 뭐 이런 우와. 걸로. 우와. 근데 예. 보통은 시리얼. 보통 시리얼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진이 또 할 얘기 있다고. 김광진 의원, 전 의원 관련해서. 제 1회 때, 이제 우리 방송 나왔을 때 저보고 김광진 의원 좀 닮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네. 김광진 의원님 후원도 하거든요. 네. 그분 잘생기셨는데. 이렇게 또. 그래요? 저는 이거 면전에서 나 지금 갑자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 솔직히, 아니, 그냥- 근데 저는 네, 솔직히 뭐. 속에서, 그래도 김광진 의원보다 국진이 형이 잘생겼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 너밖에 없다. 방송 아직 너가 이렇게 나를 끝날 시간 아직 안 됐죠? 끝나고 나서 제가 얘기하죠. 뭐. 끝나고 나서 한번 제가 진지하게 여쭤봐야겠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또 마침 같은 순천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광진이 형, 광진이 형이 이제 하는 정치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많이 가는 게 사실인데, 그 지역위원장, 순천 지역의 지역위원장에 이제 공모를 했어요. 오늘 이제 면접 보신다고 내가 들었는데요. 공모에, 순천이 제일 많았다 그러더라고. 9명이었나? 8명? 그러니까 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3명을 이야. 추려서 그 3명에 대해서 면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국의 그 모든 지역위원회에 대략 244개 정도 될 텐데 그 지역위원회에 30대인 지역위원장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있었죠. 사하에. 잠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창석 네, 이제 네. 전 그 후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아무튼 사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없단 말이에요. 40대도 사실 흔치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30대로서 이제 지역위원장에 도전을 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공모하신 분도 훌륭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좀 김광진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역위원장이 되셔서 그 청년이 지역위원장이 됐을 때 30대가 지역위원장이 됐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지역위원회가 꾸려질 것이며 그리고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어떤 청년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뤄지게 됐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광진 의원 전 의원의 지역위원장 도전을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에 뭐 청년들 지방선거 출마하는 분들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당에서 뭐 모집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청년 정치 업데이트. 청년 정치 업데이트라는 제목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이습니다. 이미 이제 접수는 다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현재
지방 선거를 지방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직접 강사로 오셔가지고 뭐 구청장, 지역 그 구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청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말이죠. 이제 민주당에서 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신입당원 아카데미가 있었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가입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네. 되게 많았었거든. 팩스로 가입을 할 당시에.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 당원들이 예, 직접 이렇게 나서고 하나씩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당의 행사들에 직접적으로 좀 참여를 하시면은 네. 한 번 참여를 하면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행사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게 되고요. 거기서 알게 된 분들하고 계속해서 링크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당원 여러분들께서 좀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민주당이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면서요. 그 김광진 전 의원 이제 지역 위원장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접. 예. 할 말 뭐 더 없죠?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에서는 그 청년정책연구소를 얼마 전에 제가 발족을 맞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정책연구소의 연구위원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 모집이 내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18시. 자,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마감이.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하시면, 네. 45세 미만이시면 누구든지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많이 지원해 주셔요. 내일 저녁 6시 마감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예, 관심 있으신 분들. 저도 지금 그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청년정책연구소에. 네. 왜 얘기 안 했어? 네, 뭐 아직 공식 임명장 받은 게 그런가요? 아니라가지고. 네. 예,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네, 예, 오랜만이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더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굉장히 즐거웠고요. 예. 이렇게 분량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그러니까 드립을 굉장히 많이 날리셨는데 그래서 좀 방송이라 그런지 수줍수줍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긴장이 예, 돼서 예. 네,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저희 한 번 더 또 유나 누나 쉬는 날 한 번 더 오시고. 유나 지금 보고 있나? 거기 유나 있어? 이따가 지금 없는데? 아, 그래? 좀 바쁜가 보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요. 마지막에 긴장이 더 하고 일어나. 싶으신 거야, 지금. 너무 아쉬운 예. 거야. 한 편 더 찍어야 예, 돼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득권 중에 하나인 그치. 사학들이 계속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입학금을 없애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계속 압박을 하고 이제 또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대에서 못 없앤다라고 계속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OECD 34개국의 입학금을 걷는 나라가 4군데가 있어요. 포르투갈, 멕시코, 대한민국, 일본이에요. 근데 포르투갈하고 멕시코는 일부 사립대학 몇 군데만 걷고 있고 등록금의 10% 이상을 입학금으로 걷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안 좋은 건 다 일본에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다 걷고 있는 거야. 네, 전체 일본에도 대학이? 사립대학들이 이제 걷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국공립대 41곳은 어.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무래도 국공립대는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니까 국공립대는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립대학들은 이제 이거를 못 폐지한다고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뻗대냐면 사실상 지금 대학 등록금이 9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입학금을 폐지하면 그 전체 대학이 입학금으로 얻는 수익이 4천억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게 되니까 사립대학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폐지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너네 국가 장학금을 더 주겠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당근을 당근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그런 반응은 없는 거고 일단 그냥 무조건 계속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아니 근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대학 재정이 그만큼 이제 비게 되겠지만 그런 거를 알면서도 국공립대는 폐지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면 최소한 좀 입학금을 좀 줄이겠다. 그러니까 당장 폐지가 안 되면 줄이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뭐 좀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어디에 쓰고 있다라는 거라도 밝혀줘야 그렇죠. 되는 예. 건데. 예전에 이제 그 참여연대에서 대학마다 그
입학금 어디다 쓰는지 밝혀라 하는 걸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저희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무서웠어요. 아무래도 학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다 제 정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학교에 직접 안 하고 교육부를 통해서 교육부가 이제 학교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제가 그 요청을 했었는데 뭐라고 답장이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학교 담당자한테 한 2주 후인가. 그 입학금을 사용하는 내용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학교 내 원칙이라고. 네, 그리고 내역도 갖고 있지 않다. 그냥 학교 내 원칙.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는지 사실상 안 밝히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요구한 곳이 285곳에 요구했는데 절반 정도밖에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안 밝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떤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그런데 아니 뭐 자료조차 안 갖고 있다는 건 이거 말이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입학금을 입학금 용도로 쓰지 않고 그냥 학교 행정을 하는데 돌리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걷는다고 하면 30만 원 정도만 입학 관련해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OT 비용이라든지 뭐 학생들 뭐 필요한 뭐 책자 나눠주고 이런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 비용은 다 학교의 일반 재정으로 돌려가지고 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사실 법정 규정이 법에는 소정의 입학금을 거둘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돼 있고 다른 규정들이 없으니까 사실상 정부가 간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건데, 예. 그러면은 좀 좀 수정을 해서 고등교육법 개정안 같은 거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나요? 그 입학금 관련한 문제 제기는 한 4, 5년 전부터 계속 됐어요.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오래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당시에 이제 보수 정부였으니까요. 보수 정부는 사실상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이 등록금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등록금 문제에 대한 또 고등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온 건 사실상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 공약으로 하고 또 100대 국정과제에 넣을 만큼 상당히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등록금 문제가 그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입학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 등록금을 줄여라 하는 건 사실상 조금 부담이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하는 게,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입학금에 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사립대학들하고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계속 뻐기고 있는 거죠. 못 낮춘다. 지금 문제 빨갱이라고 하진 않았고 빨갱이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늘 한켠에 갖고 별 차이는 계신다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정치 얘기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 작은 이모는 문재인 대통령 아주 좋아하셔가지고 운명 책을 읽었다고 저에게 그 운명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쭉 또 해주시길래 제가 답례로 문재인 대통령 우표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야. 아주 좋아하시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번 추석 선물에 있어서 이 넘버원이 바로 그 우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좀 넉넉하게 마련을 했던 거를 좀 뿌렸죠. 그랬어? 네네. 진짜 이렇게 나눠드렸구나. 네, 저도 아직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떠셨어요? 저는 예.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댁을 남해로 네, 갑니다. 그 경상도 쪽이다 보니까 네. 이전까지는 가면 솔직히 이 뭐 민주당 욕 같은 걸 조금 하시곤 예. 하셨어요. 아무튼 어르신들이.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욕을 안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진이하고 알게 된 게 이제 캠프에서 이렇게 알게 지난 되셨다고. 예. 이번 대선 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 네. 저희가 그 문재인 후보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제가 예. 있었고요. 뭐 그런 인연으로 알게 됐는데 예. 그때 언제였지? 제가 그 남해를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네, 시댁 네. 어르신들 뵈러 내려갔었는데. 지난 설이었겠네요. 그렇네요. 네. 서울에 내려갔었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거실에 이렇게 모여 있고 그 아랫사람들이 네. 부엌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보통 이제 거실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민주당 욕하는 걸 가끔 듣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들 쫙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려다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젊은 애들이 뭐라고 한다. 조용히 하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좀 망설이고 이건 좀 알아서 좀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자중하는 분위기가 있었군요. 근데
지난 설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적폐청산을 필요하다. 그런 어떤 전 국민적인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 정권 지금 박모 대통령 전 대통령은 네. 욕을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해주기에는 조금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혹시 뭐 칭찬하시는 분은 없으셨나요? 칭찬까지는 없었고 그냥 제가 그 관련 일을 한데 그러니까 제 앞에선 조용히 하자 이런. 남해면은 경남인가요? 경남. 김두관 그렇죠. 사가 남해 네. 출신이죠. 네네. 깨알 정치상. 그러니까 정덕이 이렇게. 아까도 오다가 또 어떤 분 지나쳤다고. 네, 최재천 그 성동구.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 최혜천 의원을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얘밖에 없을 이 거예요. 시대 중에서는 근데 원래 TV에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오셨는데 그래도 20대 중에서는 알아보는 사람 그치, 별로 그 얼굴 없고. 기억을 누가 하겠니? 또 이게 좀 멀쑥하고 또 변호사이시고 또 네. 도서정까지 이제 그 법안 발의하신 분. 네. 최혜천 의원님께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후비지 않을까. 생각, 예. 어디서 내 얘기를 하나? 그럼 이따 자세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명절 증후군 관련해서 이제 얘기 들어보려고 모셨거든요. 자, 그럼 그 전에 나 할 얘기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는 집이 경기도 평택이거든요. 여기가 새누리당, 그러니까 자유당 텃밭이에요. 원유철. 평택갑 원유철 5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유철 진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안 들이밀고 원내대표라 다른 지역에 이제 유세하러 지원 유세 가고. 그렇게 갔는데도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그렇게 당선이 됐단 말이야. 자기 지역구는 전혀 이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굳건해가지고 그냥 믿고 그런 것 같아. 좀 어떤 반원 정서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지난 대선 때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를 찍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뭐 찍으신 거 어땠냐? 이렇게 좀 마음에 드시냐 그랬더니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그 나이 때에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갖고 계시고 그랬더니 그냥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냐면은 그 평택에 내려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당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우리 민주당 현수막이. 뭐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내건 현수막에서부터 당직자분들의 어떤 그 현수막이 많이 보였는데 다른 당도 많았다고 하는데 저는 유독 평택에서 거의 진짜 자유당이 1개 있으면 민주당은 9개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좀 반가우니까 이렇게 더 눈에 띄고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런 것도 그랬는데 거의 진짜 못 봤어. 평택에서는 다른 당. 뭐 이제 서울 올라와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추석이나 설 세러 갔을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지. 전에도 물론 있긴 있었지만은 거의 체감적으로는 2-3배 늘어난 느낌이랄까? 거의 뭐 사거리에 다 걸려 있다든지. 지방선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평택 지방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추석이나 설 때 그렇게 인사하는 플랜카드 거는 분들은 되게 많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게 뭐랄까 이제 좀 주민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지. 그런데 분위기가 어찌됐건 간에 조금이라도 변한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네, 지방선거에서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지자들이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치 이제 평택 의뢰 지역위원장 그 김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장을 몇 번 하셨었고 또 이제 아마 계속 나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보여서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한테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플랜카드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많이 눈에 띄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이게 계속해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영향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주변에 그래도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마 이럴까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좀 이렇게 놀랄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비례의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수막 많이 걸고 이런 게 좋은 영향을 확실히 많이 근데 원래 끼칩니다. 민주당이 현수막 정치 되게 못했거든요. 아 맞아,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표 이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손혜원
의원이 홍보를 맡고 이러면서 좀 홍보국 보강시키고 이랬잖아요. 아, 이것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현수막들 보면은 디자인들이 아주 좀 구렸습니다. 구렸어요. 예, 근데. 이상한 데다 달고. 그러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디자인들이 되게 예뻐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눈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대신 국민의당이 후져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우리 옛날 민주당을 보는 것 같다니까, 네. 하는 걸 보면. 옛날에 그런 현수막도 있었어요. 뭐 무슨 며느리 뭐 어쩌고 뭐 운전은 남편이 뭐 그런 현수막도 걸었었어요. 국민의당에서. 욕 바가지를 먹었어. 이번에도 막 무슨 복 가져가시고. 이번에도 뭐 했어요? 저번에 예. 그게 저번 설 현수막이었죠. 예, 맞아요. 네, 예. 보면서 욕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 남해군에는 현수막 좀 많이 보였던가요? 별로 못 봤습니다. 아. 저는 일하느라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서 솔직히 네. 네네네. 자유당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고 막 그런 현수막을 아, 계속 다 그거 얘기하더라고. 밀고 가는 거죠, 그걸. 그래서 역시 네. 잘 되는 당은 이유가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근데 뭐 우리 청취자들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들은 다 알고 계시죠? 전술핵 재배치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예. 그치. 네, 설명충 본능이 발휘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싶다가도 이제 뭐 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할 얘기 많으니까. 청취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은 다 이렇게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휴 동안에 이렇게 있었던 일 얘기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주제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대학 입학금 문제. 저희가, 사학비리 좀 그런 걸 많이 다루기로 했었죠. 이번 주 주제는 그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해서 재호가 그 캠퍼스 전문 기자예요. 네, 이렇게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이제 어제예요. 어제 교육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대학 입학금을 걷는데 대학 입학금에 그러니까 사립대 입학금 중에 이 돈이 입학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 게 3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40억을 받으면 12억 정도만 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학교에서 일반 회계로 유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공약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표했던 국정과제에 모두 입학금 폐지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 자녀분들 아니면 뭐 저도 겪었던 문제인데 학교에 입학을 해요. 분명히 등록금이 35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첫 학기에 450만 원을 내라고 그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입학금이 100만 원이야? 그렇죠. 그렇게 많았어? 예, 입학금이 그 평균적으로 사립대가 285곳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77만 원이에요.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41곳 평균에 15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입학금을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들이 계속 걷고 있었던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 돈을 걷는 근거는 있어요. 고등교육법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학이 발표할 의무가 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대학교의 학생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또 국회에서 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게 계속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사학비리를 다루지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힘이 세. 문재인 정부가 되게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제가 이제 평택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택에 평택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립대학이에요. 이름은 평택대인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재단이 비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 자금 사적 유용, 그다음에 족벌 경영, 학사 운영에 좀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성추행, 은폐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왜 지금까지 이어졌냐면은 지난 정권에서는 이게 수사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사회부 총리 직속 사학혁신 추진단 내에 사학발전 제도 개선 TF가 되게 길다. 너무 길어가지고 이번에 그래가지고 좀 수사 의지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신고를 해도 이 평택 검찰 쪽에서는 아무런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그래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아니, 그래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말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하고 계셨는데 여기까지도 지금 손길이 닿았는지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래서 서서히 적폐청산을 준비하고 계시다. 교육 적폐 어마어마해요. 맞아. 그럼요. 예. 우리 저 국정교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어제 이거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 때 했던 이야기가 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사정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은 혁신, 그 개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미래를 열기 위한 혁신과 개혁으로 향해 가는 그 주춧돌 같은 느낌이라는 메시지를 내서 저게 진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정말 혼내려고 하는 게 이게 목표냐.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개조하고 더욱더 혁신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 기업들도 혁신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기업에서 무슨 아이템 개발해야 되는 것들도 물론 그런 창의적인 것, 혁신적인 거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런 뭐 지금 이제 변해가는 사회 구조에서 기업들이 적응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 대학 입학금 문제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뭐 몇 년 지나면은 제가 제 아이들 등록금도 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저는 특히 산업계에서 제가 이제 작은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신입사원들을 뽑아보면은 매년 이 신입사원들이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요. 이걸 알게 되는 이유가 학자금 대출을 사람들이 그 신입사원이 급여를 받으면 그중에 일부를 회사에서 원천 징수해서 이렇게 대신해서 상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청들이 매년 증가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학재단들은 뭐 등록금이 뭐 동결이 되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정서, 현 상황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수천억 적립금 갖고 대학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어느 학교는 굉장히 많은 그 수익을 내고 어느 학교는 굉장히 많은 그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적자를 보고 이런 것 기사도 보니까 그게 학생들 돈이었던 그렇죠. 거잖아. 학생들 돈으로 다 하는 거죠. 돈놀이 하는 거죠. 그래도 저 수원대에서 저기 뭐지 학생들 장학금 주라고 이렇게 쾌척한 돈을 가지고 TV조선 TV조선 50억 원 투자한 거 진짜 다시 또 꺼집어낼 수밖에 없어요. 수원대 이 교육 적폐 특히 사학에 대한 어떤 손 대는 거는 이번 정부에서 꼭 해냈으면 좋겠어요. 참여정부 때 못 해낸 개혁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 정권 때 못하면은 정말 진짜 몇십 년 내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번 정권 내에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민주당이 더욱더 커지고 강해져서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또 지지자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가지고 이러한 개혁, 적폐청산과 개혁 그리고 혁신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없죠? 이거 관련해서.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번에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지지율에 약간 좀 변화가 있는데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저기 트윗에서 누가 20대 또 개새끼 아니냐고. 이제 이건 아무튼 그러니까 그 트윗의 인용해서 한 거니까. 아무튼 20대 개새끼론이 또 나온 거예요. 아니 그 대통령님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이 10% 정도 하락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9% 정도 올랐다. 그러면은 이거 좀 되게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빠진 만큼 거기로 들어간 거잖아. 자유당 쪽으로. 거의. 그러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조금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살펴봤는데, 솔직히, 이거 정확한 거는 우리가 확인하고, 확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민주당의 청년이 부대변인으로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 때문에 20대를 개새끼다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이거를 어떤 특별히 네, 안녕하세요. 뉴비씨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빵 청취자 여러분 정치 신세대 전승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7번째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이게 실화냐? 벌써 이제 열흘 했다고 써먹는 거 봐. 추석 특집을 들으신 분들이면 다 아실 이젠. 지금이라도 추석 특집 다 들어주세요. 저희 잘 만들었어요. 열흘 동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직장으로 학교로 이제 다들 돌아가셨을 텐데요. 어떻게 적응 좀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니까 왠지 좀 낯설더라고요. 저희 연휴 동안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에피소드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에피소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좀 아쉬워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유나가 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얘 자주 빠지는 것 같아. 네, 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나 팬이 제일 많은 것 같아. 그 댓글 보면 유나 찾는 분들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야지 이렇게 찾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게 인기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진이 한번 빠지는 거 국진이 어때? 형 빠지려고 했었구나. 아,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오늘 빠지려고 했는데. 의도가 다 있었구나. 저까지 빠지면 안 되겠다는 책임감에. 자, 그럼 오늘 게스트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소개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전 오리지널 신세대, X세대, 네, 권선주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말씀 듣고 저는 예. 차분하게 네.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앉았고요. 저는 인기라든지 방송 분량 이런 데 연연하지 않고 오늘 네, 얌전히 이거 앉았습니다. 방송 전과 되게 다른 말씀을. 그 말은 오히려 욕심을 내시는 것 같은. 네. 네. 여기가 이제 드립 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방송에 좀 욕심을 비치셔가지고 유나가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드립 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미모 담당하는 자리. 아, 역시 정치인이라 이게 이미. 예. 아, 근데 나도 놀란 게 딱 오시는데 미모가 출중하셔서 역시. 여러분 실물보다 3배. 아니 잠깐만요. 실물이 3배입니다. 아, 이렇게 지금 디스라는 거야? 아니, 실물이 3배. 초대손님이야, 그래, 초대손님. 손님 모셔놓고 그러면 안 돼. 애가 아직 어려가지고 잘 몰라요. 사회생활을 안 해가지고요. 아니, 아까 저보고 형들보다 10살 많아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손님인데요. 한 번은 참아야지. 자, 그럼 오늘 함께한 저희 고정 멤버, 예, 인사하고. 네, 당 청년위의 그 부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정국진입니다. 네, 23살 광화문 사는 대학생 오재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겠는데요.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명절 연휴 동안에 좀 이제 민심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고향 다들 갔다 왔잖아요. 어땠어요? 뭐 이게 어른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나 아니면 뭐 네.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얘기를 당연히 결혼 언제 할 거니? 네, 그렇죠. 이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혜롭게 잘 듣고 말씀 잘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나 네.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하고 있다라거나 어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거 어땠는지. 제가 이제 추석 특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친가 외가 다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렇게 사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님께서 이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가졌던 그 대중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5.18 기념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졌던 이제 기념식에서의 기념사라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안으셨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감동받으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난 총선 그리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실제 반문정서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 제가 좀 한결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좋아하시지 않았어? 그 민주평통 위촉된 거. 민주평통. 사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건 아닌데요. 하지만 어떻게 자랑은 하잖아. 아니, 그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됐다라는 걸 또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꼭 한 분은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한 분이 너 아니야? 그런가? 자, 재호는 좀 어떻게 뭐 어땠어? 저는 뭐 서울에 살아서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온 가족이 다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이제 가족들이 저희 집에 다 모였는데 정치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큰 이모가 그 열렬한 보수 지지자이기 때 보수당 지지자이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하면은 원성이 높아지고 갈등이 발생합니다. 너 보고 빨갱이라고 하신대.